이 미친 아우야! 또 산속을 헤매다 이제야 돌아온 것이냐? 단골 과부 연부는 칼을 찬 사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억을 잃은 낯선 사내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다급한 연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손님, 원야담의 원희입니다. 연분이 구해온 사내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는 자들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하고 오래전 죽은 아버지가 남긴 종이에서는 감춰진 흔적까지 나타나는데요. 낯선 사내 한 명을 살린 연분의 선택은 과연 마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설화 기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왕실한지와 가짜 교지를 둘러싼 사건을 제가 직접 새롭게 각색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위험에 빠진 낯선 사내를 구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의 치세가 저물어 가던 무렵의 일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 중에 백운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당나무가 무성하여 대대로 왕실과 관아에 한지를 지어 바쳐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오래된 물레방앗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계곡물을 받아 도는 커다란 물레는 밤낮 없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당나무 껍질을 찧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주인은 한연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29에 지아비를 여윈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뒤로 연분은 홀로 방앗간을 지키며 종이를 떴습니다. 손은 잿물에 대어 붉게 텄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으나 연분이 뜬 종이는 백운리에서 가장 희고 질겼습니다. 그러나 연분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연분의 아비 한필주는 도성에서 왕실이 쓰는 한지를 짓던 이름난 장인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10여 년 전 누군가의 은밀한 청을 물리친 뒤 물레방앗간 물롱덩이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딘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연분은 그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첫 닭이 울기 전부터 연분은 당나무를 삶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복례가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새벽부터 이 무슨 고생인가. 사람이 종이를 뜨는 게 아니라 종이가 사람을 뜨는구먼. 복례가 투덜대자 연분은 젖은 발을 물통에서 건져 올리며 나직이 대답하였습니다. 관아에서 정한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으면 숲을 빼앗깁니다. 백운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산짐승도 흉년도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공납이었습니다. 현감 백두석이 부임한 뒤로 바쳐야 할 종이의 양은 2배로 늘었으나 값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를 맞았고 매를 견디지 못한 이는 당나무 숲을 관아에 넘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날 낮에도 관아의 아전이 방앗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전은 마루에 널어둔 종이를 손가락으로 함부로 훑더니 눈을 치떴습니다. 이번 진상품은 각별하다 하셨다. 두께와 크기를 한치도 어긋나게 하지 말거라. 연분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였습니다. 분부대로 하옵니다. 나으리. 아전이 돌아간 뒤 연분은 마당에 남은 발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서 이토록 규격을 따지는 일은 여태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널어둔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알리려는 소리인지 그때의 연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백운리에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연분은 그날 산 중턱까지 올라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복매가 며칠째 허리를 앓아 자리에 누운 탓이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내려앉고 빛발이 굵어지자 연분은 망태기를 둘러매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골짜기에서는 불어난 물소리가 짐승 울음처럼 울렸습니다. 벼랑 아래 굽은 길을 돌아설 무렵이었습니다. 연분의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바위 틈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에 씻겨 옷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산에서 굴러떨어진 나무꾼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연부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샤네의 옷자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진흙과 피로 더럽혀졌으나 천의 결이 손끝에 감기듯 매끄러웠습니다. 시골 선비가 걸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의 땀은 자로 잰 듯 고르고 촘촘하였습니다. 샤네의 손을 들추어 보니 손바닥과 손가락 안쪽에 검을 오래 잡은 자만이 지니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풍속을 더듬자 반으로 깨진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도 옥패에 새겨진 무늬는 또렷하였습니다. 용이었습니다. 연분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건드려서는 아니 될 사람이구나. 연분은 옥패를 도로 산에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산에서 죽은 사람은 산이 거두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관아에 알리는 순간 도리어 자신이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연분은 두어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때 사내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연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0여 년 전 무릉덩이에서 건져 올린 아비의 차디찬 손이 문득 손끝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밤마다 연분의 잠을 갉아먹었습니다. 연분은 이를 악물고 되돌아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요. 연분은 샤네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등에 업었습니다. 샤네의 몸은 물을 먹은 통나무처럼 무거웠습니다. 진창에 무릎을 찔면서도 연분은 한 걸음씩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방앗간에 닿았을 무렵에는 두 사람 모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분은 사내를 아궁이 곁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낸 뒤 상처를 씻었습니다. 이마의 살이 깊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약초를 짓지더 상처에 붙이고 무명천으로 동여매는 동안 사내는 몇 번이나 몸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꺼야 한다. 인장을 태우지 마라. 연분은 손을 멈추고 사내의 얼굴을 매려다보았습니다. 물레는 밖에서 여전히 삐걱대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내가 눈을 뜬 것은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오른 뒤였습니다. 사내는 천장의 석가래를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마를 감시한 무명천에 손이 닿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연분이 물그릇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내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소. 사내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붉은 인장 하나와 불에 타는 종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그림자만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하였습니다. 떠올리려 애쓸수록 이마의 상처가 불에 댄 듯 아프다고도 하였습니다. 연부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내를 데리고 있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추스러지는 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저는 이 방앗간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을에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에 검을 찬 사내 67이 마을 어귀부터 집집마다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산에서 다친 역적을 찾는다며 광이며 헛간이며 뒤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장무길이라 하는 자로 말수가 적고 눈매가 서늘하였습니다. 장무길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물레방앗간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냐? 팔끝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가 떨어졌습니다. 방앗간 구석에는 이마에 천을 감은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연분은 성큼 바가가 산을 머리채를 움켜쥐고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또 산에서 헤매다 왔느냐? 이 미친 아우야. 누이 속을 얼마나 더 썩일 셈이냐? 찰싹 하는 소리가 방앗간 안에 울렸습니다. 사내는 놀란 얼굴로 연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분의 눈이 한 차례 깜빡이었습니다. 그 눈짓의 뜻을 사내는 알아차렸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분은 사내의 머리를 자신의 치마폭 아래로 밀어넣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친정아우이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산으로 들어가 사람을 애태우지요.
설마 나으리께서 이런 미친 사람까지 잡아가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때마침 문간에 들어선 복례가 손뼉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저 총각이 미친 것은 온 마을이 아는 일이오. 멀쩡한 사람이 누가 새벽부터 종이만 들여다보겠소. 자객들은 사내의 초라한 행색과 멍한 눈을 보고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장무길만은 문턱에 선 채 오래 방앗간 안을 살폈습니다. 이윽고 그가 몸을 돌리려는데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혓바닥에 반쯤 묻힌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장무길은 그것을 주워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창골 안하기 지닐 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장무길은 비단 조각을 소매에 넣고 연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종이는 언제까지 짓는가? 기한 안에 마칠 것이옵니다. 나으리. 그러하겠지. 장무길이 떠난 뒤 연분은 문을 닫아 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살렸소? 연분은 대답 대신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이름은 한돌입니다. 제 친정아우이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리 사십시오. 그것이 그대도 살고 저도 사는 길입니다. 원래는 그날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한돌이라 불리게 된 사내는 그날부터 물레방앗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당나무를 삶고 껍질을 벗기는 일에 한돌은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물에 손을 대어 물집이 잡혔고 무거운 발틀을 들다 발등을 찢기도 하였습니다. 동네가 그 꼴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총각은 손이 아니라 분만 쥐고 살았나 보오. 저리 고운 손으로 무슨 종이를 뜬다고. 연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눈을 밟혔기 때문입니다. 한돌은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드는 법이 남달랐습니다. 국그릇을 들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편 채 먹었으며 어른이 수저를 놓기 전에는 결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마을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무릎을 꿇으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는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 말투에는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자의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돌의 글씨가 그러하였습니다. 어느 날 연분이 종이의 품질을 살피려 붓을 내밀자 한돌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서툴던 손이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획은 곧고 힘이 있었으며 먹의 농담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시골 훈장도 흉내내지 못할 글씨였습니다. 한돌 자신도 놀란 얼굴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글씨를 쓰는지 모르겠소. 연부는 그 종이를 아궁이에 넣어 태웠습니다. 불길이 글씨를 삼키는 것을 바라보며 연분이 말하였습니다. 이 방앗간에서 그런 글씨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는 붓을 잡지 마십시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다시 검은 옷의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잔무길이 사람을 시켜 방앗간 주변을 오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무찜을 지고 가는 한돌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와 목덜미를 향해 칼을 겨눈 일이 있었습니다. 한돌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지게 작대기를 들어 칼날을 쳐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작대기가 두 동강 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객은 잠시 굳어섰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물러갔습니다.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본 연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연분은 한돌 앞에 등잔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입니까? 한돌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잡힌 손이었습니다. 나도 그것이 알고 싶소. 다만 이 손이 사람을 벤 손일까 두렵소. 만약 내가 정말 역적이라면 누이는 나를 관아에 넘겨야 할 것이오. 연분은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었다 하여 그 목숨의 값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그대가 누구인지는 그대의 손이 아니라 앞으로 하는 일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돌은 고개를 들어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연분의 손등에는 재물에 대인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돌은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물레에 물기를 텄습니다. 무거운 당나무 다발은 말없이 자신이 졌고 마을 노인의 지게도 대신 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친 총각이라 불렀으나 미워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봉출 노인만은 달랐습니다. 68회를 종이와 함께 산 늙은 장인은 한돌이 발틀 앞에 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느 저녁
노인이 연분을 불러 세우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총각의 이마에 난 상처 말일세. 바위에 찌은 것이 아니라 칼자루에 맞은 자국이야. 자네, 무슨 일에 발을 들인 겐가? 연분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자네 아비도 꼭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지. 죽기 사흘 전에 말일세.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현감 백두석이 몸소 백운리에 들었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놓고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백두석은 가마에서 내려 소매자락을 털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살진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올해 왕실의 바칠 종이를 2배로 늘린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봉출 노인이 앞으로 나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으리, 당나무를 벨 만큼 베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10개라도 그 양은 못 채웁니다. 백두석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관아에서 내라는 종이를 만드는 것이 백성의 도리다. 이유를 묻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이니라. 기한을 넘기면 당나무 숲과 물레방앗간은 관아에서 거두겠다. 말을 마친 백두석은 소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연분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번 진상품의 규격이다. 한치도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특히 물에 담근 닭의 삶는 시각까지 여기 적힌 대로 하라. 연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읽어내려가던 연분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길이 2자 6치, 너비 1자 8치, 닭의 겹은 9겹, 잿물은 볏짚재만 쓸 것. 연분은 그 숫자를 10여 년째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 한 표주가 도성에서 마지막으로 뜨던 종이의 규격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적는 교지에만 쓰이던 왕실 전용 한지였습니다. 가마가 떠난 뒤에도 연분은 마당에 서서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돌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그리 이상하오? 진상품이라면 관아를 거쳐 도성으로 올라가고 도성에서 다시 규격을 정합니다. 헌데 이 종이는 현감이 직접 규격을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상품에 쓰는 종이가 아닙니다. 연분은 종이를 접으며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왕명을 적는 종이입니다. 한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붉은 인장 하나가 눈앞에 번쩍였습니다. 불타는 종이더미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노이, 한돌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있어.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었어. 헌데 그 종이는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새 종이었어. 연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왕명이 적힌 교지가 새 종이라는 말은 그 왕명이 도성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분은 광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아비의 낡은 공구함을 꺼내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함이었습니다. 녹슨 걸쇠를 벗기자 곰팡내가 올라왔습니다. 발틀을 다듬던 칼, 다른 솔, 마르다만 악교덩이가 나왔습니다. 밑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니 나무판 한 귀퉁이가 들떠 있었습니다. 연분이 그것을 들추자 손가락만한 대나무 조각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조각의 겉면은 아무 무늬도 없이 매끈하였습니다. 연분은 그것을 등잔불에 비추어 보다가 문득 물그릇에 담갔습니다. 젖은 대나무 위로 무늬가 떠올랐습니다. 마주보고선 2마리 학이었습니다. 한돌이 그 무늬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한돌은 물그릇을 엎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무너진 둑처럼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붉은 기둥이 늘어선 긴 회란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 저하! 하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깊은 밤 침전에서 병든 임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임금은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일렀습니다. 근래 내가 내리지 않은 명이 세상에 돌아다닌다 하더구나. 종이를 살펴보아라. 종이가 말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산길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앞뒤를 막아섰습니다. 함께 온 호위무사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벼랑이 등 뒤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칼자루로 이마를 내리쳤고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한돌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내 이름은 이석염이요. 연부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내가 다음에 한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선의 세자요. 방앗간 안에 몰래 도는 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연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무릎을 꺾고 바닥에 엎드리려 하였습니다. 세자의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미친 아우라 부르며 부린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석염은 연분의 팔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지금 나는 세자가 아니오. 누이의 미친 아우 한둘일 뿐이오. 그 뺨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목이 잘렸을 것이오. 석염은 자신이 이곳에 온 까닭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의 병이 깊어진 틈을 타 왕명을 위조하는 무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분을 감춘 채 강원도로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교지에 쓰이는 한지가 백운리에서 몰래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쫓아 산을 넘던 길에 습격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아직 떠오르지 않는 것이 있어. 고성에서 누가 나를 팔았는지, 그 위조된 문서를 내가 어디서 보았는지 말이오. 연부는 젖은 대나무 조각을 석염 앞에 내밀었습니다. 2마리 학이 아직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실 한지에 새기는 물무늬입니다. 종이를 뜰 때 발에 이 조각을 대면 마른 종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물에 비추면 무늬가 드러납니다. 석염이 조각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학이 2마리로군. 항만이 아닙니다. 연부는 아비의 유품 상자에서 손바닥만한 종이 한 조각을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2마리 학이 떠오르고 그 사이에 작은 점 하나가 별처럼 맺혔습니다. 학은 흉내낼 수 있어도 이 점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아비와 임금만 아는 표식이라 하였습니다. 아비는 이 점을 찍는 법을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석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아비는 연부는 젖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이 방앗간 무릉덩이에서 죽었습니다. 술에 취해 빠졌다 하였지요. 소인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봉출 노인이 문간에 서 있었던 것은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등잔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때가 온 게로군. 봉출 노인은 문을 닫아 걸고 등잔을 방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자네 아비가 죽더네. 도성에서 사람이 내려왔네. 벼슬아치가 아니라 하인 차림이었지만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 그자가 자네 아비에게 은자 100냥을 내밀며 청을 넣었네. 왕실 한지를 그대로 지어달라고 말일세. 연분의 손이 저고리 앞섭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비는 무엇라 하였습니까? 거절했지. 왕실 종이는 임금의 명을 담는 그릇인데 그것을 밖에서 짓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라 하였네. 그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 그러면 물무늬 찍는 법이라도 팔라고. 자네 아비가 뭐라 했는지 아는가?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종이는 속여도 물은 속이지 못한다. 그리 대답했네. 사흘 뒤 자네 아비가 무릉덩이에서 나왔지. 나는 겁이 나서 입을 다물었네. 처자식이 있었으니 말일세. 이 늙은 것이 10여 년을 그 죄로 살았어. 연부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석염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100냥을 내어 장인을 사고 거절하자 사람을 죽이고 10여 년을 기다려 다시 이 마을에 손을 뻗은 자라면 주급한 자가 아니오. 붉은 도장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일 것이오. 석염의 손이 천천히 무릎을 짚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적고 문서와 인정을 맡은 자리는 하나뿐이오. 도승지요.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그제야 맞물렸습니다. 도성을 떠나기 전 석염에게 강원도의 길을 일러주고 호의를 주리라 권한 자가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술잔을 권하며 이렇게 말한 자였습니다. 저하께서 몸소 가시는 평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소문이 납니다. 도승지 조문혁이었습니다. 조문혁이 나를 팔았어. 석염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병중이시니 세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세운다는 가짜 교지 한 장이면 되는 일이오. 나를 산속에서 없앤 뒤 그 교지를 내걸면
내 죽음은 역적이 달아나다 죽은 것이 되어 백성은 붉은 도장만 보고 왕명이라 믿을 테지요. 연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현감은 뇌물을 받고 종이를 대는 자일 뿐이요. 허나 그 자가 없으면 위조 교지도 없어. 세 사람은 그날 밤 계책을 세웠습니다. 아비가 남긴 진짜 왕실 한지 조각과 대나무 물무늬 조각, 그리고 현감이 내린 규경 문서를 한데 모아 증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서겸은 살아남은 호위무사 윤태강이 반드시 자신을 찾아 강원도를 헤매고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윤태강에게는 내 옥패의 나머지 반쪽이 있어. 그것과 내 것을 맞추면 내 신분은 증명되어. 그러나 계책을 세운 그 밤, 산 아래에서는 다른 눈이 방앗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무길이었습니다. 장무길은 등잔불에 비친 세 사람의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곁에 부하에게 나직이 일렀습니다. 미친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한다. 헌데 저 사내는 미친 척하면서 사람을 살피고 있었다. 장무길은 소매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찾았다. 이튿날 새벽, 마을은 검은 옷의 자객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자객들은 물레방앗간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발틀을 뒤엎고 널어둔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서겸은 뒷문으로 몸을 피하였으나 연부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무릎이 꺾였습니다. 곧이어 현감 백두석이 가마를 타고 마을에 들었습니다. 백두석은 마당에 흩어진 종이를 발로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한연분이 왕실에 바칠 진상품을 몰래 빼돌리고 역적을 숨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죄인을 보아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장무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사내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당나무 숲과 이 방앗간을 모두 불태우겠다. 그 말에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당나무 숲은 배굴리 사람들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숲이 타면 종이도 없고 종이가 없으면 겨울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방앗간 마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연분이 그 미친 총각이 대체 무엇이길래 온 마을을 죽이려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어서 내놓게. 한 사내가 연분의 앞서풀 잡아채기까지 하였습니다. 복례가 울며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서겸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서겸은 마당에 부서진 발틀을 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관하로 가겠어. 내 한 몸으로 끝날 일이오. 연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께서 관하에 드시면 그자들은 저하를 조용히 없앨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자는 말이오? 연분은 부서진 발틀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관아 마당에 온 마을 사람이 모인 자리라야 합니다. 거짓 왕명은 어두운 데서 죽고 밝은 데서 드러납니다. 서겸이 연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저하를 묶어 관아에 넘기겠습니다. 연분은 그날 밤 봉출 노인을 산 너머 마을로 보냈습니다. 낯선 무사 하나가 세자의 행방을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진짜 왕실 한지 조각과 대나무 물무늬 조각, 현감이 내린 규경 문서를 한지 꾸러미 속에 겹겹이 싸서 등에 졌습니다. 자네 아비가 못다 한 일을 이 늙은 것이 마저 하겠네.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연부는 굵은 밧줄을 가져와 서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매듭을 조이는 연분의 손등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프시더라도 참으십시오. 관아까지는 죄인이셔야 합니다. 서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묶인 손으로 연분의 손등을 한 차례 눌렀습니다. 누이를 믿겠소.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연분은 밧줄 끝을 쥐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에는 머리를 풀어 헤친 사내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길가에 나와 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아우를 제 손으로 넘기는구만. 목숨이 아까운 게지. 연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매 안에는 마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백운이 사람들과 인근 마을의 한지 장인들이 모두 불려나와 있었습니다. 현감 백두석은 대청마루 위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밧줄에 묶인 석염이 마당 한가운데 굴려졌습니다. 보아라, 이자가 도성에서 달아난 사기꾼이다. 미친 척 얼굴을 가리고 양민의 집에 숨어들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백두석은 연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계집은 역적을 숨긴 죄인이다. 허나 스스로 죄인을 끌고 왔으니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때 관아문이 열리고 도성에서 내려온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조문혁의 부하였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펴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자 이석염이 영모를 꾀하다 달아났으니 그 지위를 폐하고 종친 가운데 새로이 세자를 세우노라.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밧줄에 묶인 석염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죽기 전에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백두석이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무엇이냐? 소인은 3대째 종이를 뜬 장인의 딸이옵니다. 저 왕명이 적힌 종이가 어느 마을에서 뜬 것인지 알아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백두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의 산지를 아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소원이로구나. 허락한다. 연분은 마당 한편에 놓인 큰 물통과 종이발을 가리켰습니다. 진상품을 검사할 때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연분이 그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씻었습니다. 왕실의 종이는 먹으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도 읽어야 합니다. 연분은 교지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물에 적셨습니다. 젖은 종이가 햇빛에 비춰들자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마주보고 선 두 마리 학이 종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왕실의 물무늬가 아니냐? 백두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연분은 종이를 높이 들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학은 있습니다. 헌데 학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연분은 소매에서 접어둔 종이 한 조각을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아비 한 필주가 남긴 마지막 왕실 한지였습니다. 물에 젖은 그 종이 위로 두 마리 학이 떠오르고 학과 학 사이에 작은 점 하나가 별처럼 맺혔습니다. 진짜 왕실 한지에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찍는 법은 임금과 왕실 장인만이 압니다. 저 종이에는 그 점이 없습니다. 연분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저 왕명은 임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지은 종이로 만든 가짜입니다. 제 아비는 이 점을 팔지 않았다 하여 무릉덩이에서 죽었습니다. 백두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종이를 빼앗아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붉은 도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던 석염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마지막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인장을 마지막으로 본 곳은 도승지의 서한위였습니다. 조문혁이 웃으며 인주를 묻히던 손. 밤길에서 들려온 명령. 벼랑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장무길의 목소리까지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석염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묶인 밧줄이 어깨의 힘에 뜯겨나갔습니다. 석염은 품에서 반으로 깨진 옥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햇빛에 용의 무늬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조선의 세자 이석염이다.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무길이 칼을 뽑았습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마당의 사람들을 향해 칼끝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관아 뒤편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댕댕댕. 봉출 노인이 종각에 매달려 온 힘으로 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늙은 팔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종소리는 산자락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관아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무장한 관군이 밀려들었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갑옷 대신 흑투성이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호위무사 윤태강이었습니다. 윤태강은 석염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좋아, 이 못난 것이 이제야 배웁니다. 윤태강의 품에서 나온 반쪽 옥패가 석염의 것과 맞물렸습니다. 두 조각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용의 무늬를 이루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봉출 노인이 지고 간 한지꾸러미 속에는 진짜 왕실 한지와 물무늬 조각, 현감이 손수 적은
규격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태강은 그것을 받아든 그날부터 관군을 모으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분이 석염을 묶어 관하로 끌고 간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죽을 목숨을 모두가 보는 대낮의 마당으로 옮겨놓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백두석은 담을 넘어 달아나려다 마을 사람들의 지게작대기에 걸려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장무길은 윤태강과 석염을 상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인 장무길이 석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사람은 눈을 피한다 하였거늘 나는 저 여인의 눈을 보지 못하였구나. 도성에서는 조문혁의 집에서 위조교지 18장과 살해를 명한 서찰이 나왔습니다. 조문혁은 영모죄로 다스려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고사로 묻혀있던 한필주의 죽음도 마침내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운리의 당나무 숲과 물레방앗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나친 공납은 폐지되었고 백운리의 한지는 제값을 받고 왕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석염은 연분에게 왕실 한지를 맡는 관직과 도성의 큰 집을 매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분은 무릎을 굽히고 다른 청을 올렸습니다. 백운리 사람들이 다시는 종이 한 장 때문에 매를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소인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석염은 그 청을 받들어 백운리를 왕실이 보호하는 한지 마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분에게 왕실 장인에게만 내리는 인장을 내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봄날 물레방앗간에 화려한 차림의 젊은 세자가 찾아들었습니다. 연분이 마당에 엎드려 예를 갖추려 하자 석염은 예전처럼 물레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예, 배가 고프오. 연분이 웃으며 그의 등을 한 차례 내리쳤습니다. 세자가 되었어도 철없는 것은 여전하구나. 이 미친 아우야. 물레가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백운리 사람들은 다악간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한 장의 종이는 찢어질 수 있으나 그 종이에 새겨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붉은 도장을 찍어 거짓을 참인 양 꾸미는 이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진실은 아무리 얇은 종이 속에도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물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또한 연분이 낯선 이의 목숨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눈앞에 한 사람을 살리는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